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 바로 1위는 예상하셨을 거예요. 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이죠. 네, 오늘 금요일 주말에 설레임이 있어서 다들 금요일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비가 제법 장맛비로 내리고 있어서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주말에 설레임이 있으니까 즐겁고 신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에 행복한 아침, 오늘은 건강 리모델링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누구에게는 약이 되기도 하고 또 독이 되기도 하는 커피의 두 얼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1인 가구 800만 돌파입니다. 1인 가구 800만 돌파.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인 가구의 수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1인 가구 수는 2015년에 500만 가구 수준에서 서서히 증가를 하다가 2021년에 처음으로 700만 가구를 넘어서더니 지난해 800만 가구를 넘어섰고요. 800만 가구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인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른바 독거노인 수 역시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결혼을 하는 나이도 예전에 비해서 점차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있는 가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또 추세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 800만 이상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건데 그리고 또 이번 통계청 발표한 자료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1인 가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그중에서 취업을 한 가구 숫자가 나왔는데 510만 가구, 1년 전보다 약 42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1인 취업 가구를 연령별로 좀 보면은요, 30세에서 39세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60세 이상, 그리고 15세에서 29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임금 수준별로도 살펴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약 32%로 제일 많았고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 또 4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400만 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이 2.1%포인트 늘어났고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2.1%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100만 원 미만도 이 구간은 좀 정체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1인 가구 그 소득 격차도 조금씩 더 벌어지는 모습을 읽을 수 있고요. 이렇게 1인 가구 수가 증가한 반면에 의외로 또 맞벌이 가구 수는 조금 줄어든 경향도 보였어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020년에 5천 가구 감소한 뒤에 원래 해마다 계속 좀 증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년 만에 감소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수는 608만 6천 가구였는데요. 1년 전보다 2만 9천여 가구 줄어들었습니다. 거주의 형태, 방식, 그리고 가족의 형태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참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 함부로 쓰지 마세요입니다. 이거 궁금한데요. 뭘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이제 여름 휴가로 뭐 해외여행 같은 것들 계획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해외에서 뭐 공항에 가면 특히 많이 보이고 지하철, 호텔 이런 공공장소에 정말 반가운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무료 와이파이. 예, 당장 중요하죠. 뭔가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방형 스마트폰 충전 단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료로 왜 테이블 위에다가 충전하세요 하고 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은 와, 나 휴대폰 충전할 수 있다 하고 너무너무 반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유의해라 라는 소식입니다.
이 해커가 만든 스마트폰 충전 단자에다가 휴대폰 무심코 충전을 했다가 악성 앱이 바로 깔려버리고 이걸 통해서 민감한 정보를 다 탈취해가는 이런 행위를 주스제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작된 충전기를 통해서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자동으로 연동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페어링이 돼서 그 해커도 제 스마트폰을 다 들여다보고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제 사진, 문서, 계정 정보 이런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당하면요. 본인이 2, 3년 동안 휴대폰 쓰면서도 당한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그 해킹된 이후에도 내가 또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방형 와이파이. 우리나라에선 너무너무 익숙한 건데 이거 쓰다가도 해커가 와이파이에 악성 프로그램 심어서 사용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해킹하는 사례도 여러 보고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요즘에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어딜 가든 무료 와이파이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방식의 해킹 공격이 해외뿐만 아니라 그럼 앞으로도 좀 국내에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방형 와이파이 많이 쓰게 되고 네. 또 개방형 충전기 충전기 있네 무심코 쓰게 되는데 이게 그냥 내 핸드폰이 그냥 해킹을 당한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가다 보면 내 카드를 단말기에 이렇게 넣을 때 그때도 이게 네, 다 맞아요. 복사가 당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런 거 방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무조건 안 쓸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이제 기관들이 권고를 하는 거는요. 스마트폰에서 그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알림이 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오래 걸린다, 귀찮다라는 이유로 좀 미뤄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그때그때 바로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여행 중에는 역시 개인 보조 배터리 기왕이면 또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개방형 무료 와이파이 사용하는 중에는 이때는 로그인, 뭐 금융거래, 비밀번호 입력 이런 민감한 정보 입력은 또 피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무료 와이파이 사용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네. 카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꽂는 방식 말고 네. 이렇게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이렇게 카드를 하나 되는 거. 네네. 꽂는 동안에 복사를 해가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할 게 많습니다. 예방법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 픽, 백만장자수 세계 10위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지난해 한국의 이 백만장자 수가 전 세계에서 10위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인구는 적은데 이렇게 많을 줄이야. 네, 너무 와. 놀랐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발표한 2025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한화로 하면 13억 7,500만 원을 넘긴 백만장자가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총액은 226조 4,7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31경 1,690조 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경조라는 단위가 너무 저는 이게 뭐 감이 안 잡히는 정도고 이 중에 우리나라는 백만장자 수가 1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야, 한국 전 세계 10위다. 그러면 전 세계 1위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역시 네. 네, 미국은 이 백만장자 전체의 거의 40%에 달하는 2,383만 천여 명이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이어서 2위는 중국이었어요.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또 일본, 한국에 이어서 대만,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백만장자가 많았어요. 특히 1위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백만장자가 37만 9천 명 늘어났는데요. 이게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자산이 불어나기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스위스 투자은행 UBS 이 조사를 한 UBS는 2029년까지 전 세계 새로운 백만장자가
500만 명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중에 상당수는 아무래도 미국 그리고 또 아시아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23년보다 약 5,300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 100만 달러 이상 6천만 명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31경이잖아요. 네. 그럼 이들이 가진 돈이 이게 또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걸 볼 수 있고 저는 조금 요 괴리가 온 게 우리나라 뭐 요즘에 서울 집값 뭐 10억 기본이라고 하더니 이 백만장자라고 말 들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멀게 느껴졌는데 그게 10억 규모구나. 네. 이 기준이 여기서의 조금 이런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나왔어요. 진짜 놀랍네. 우리나라가 5,300명이 늘었다는 게 네. 놀랍습니다. 새롭게 탄생할 500만 명의 백만장자. 13억 기준. 그죠? 네. 한국인이 또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긍정의 힘입니다. 네, 저도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긍정적이시죠, 아주. 네. 무슨 소식이에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요.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아와 삶의 의미 상실,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기 쉽고 실제로 전체 암 환자의 30%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한 연구팀이 생존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측된 암 환자 144명 대상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 대처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긍정적인 대처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요. 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재정비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물론 들겠지만 그 감정을 긍정적 의미로 재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또 고민해보고 수용하고 실천할 때 이런 긍정적인 유의미한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연구팀이요. 일단 환자들을 모아서 그룹으로 나눴어요. 긍정적 대처 능력이 높은 팀, 낮은 팀,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팀, 없는 팀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1년 생존율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긍정적 대처 능력이 낮고 우울증이 동반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4.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에 긍정적 대처 능력이 높은 환자는 우울증이 있든지 없든지 생존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긍정적 대처 능력이 낮은 환자는 우울증이 생존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버렸지만 긍정적 대처 능력이 높다면 우울증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았다라는 건데요. 요것도 사실 이 우울증이 있는 자체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게 의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연구진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우울증 자체보다 환자의 어떤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에는 정말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여행 떠나려면 날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전국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예상돼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전북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립니다. 그 밖에도 전남 남해안에는 120mm 이상, 영남 지역에는 최고 80mm 정도로 전국에 내리는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거센 비가 쏟아지다가 토요일 오후면 중부의 비는 대부분 그칩니다. 남부지방은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습한 공기가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어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낮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장맛비가 더위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어제 34.2도까지 치솟았던 서울이 25도에 머물겠고요. 청주 26도, 부산 2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특히 서쪽 지역과 강원 산간, 제주에는 강풍으로 인한 특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요일이 되면 주말에 설레임이 있어서 주말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장마 그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될 텐데 네. 어디론가 막 떠나가고 싶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 경북 방문의 해. 오늘은 바다의 도시 포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포항 정말 좋죠. 하루를 여는 호미곶 일출부터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펼쳐지는 낙조까지 자연이 주는 선물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걷고 또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이곳. 바쁜 일상은 잠시 내려둔 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포항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2025년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바다와 함께 숨쉬는 곳 포항입니다. 포항의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여행지. 보고, 먹고, 쉬고, 여유로운 쉼과 함께 마음까지 채워지는 오감만족 힐링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땅, 포항 호미곶. 매일 이른 새벽, 바다는 조용히 하루를 맞이합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따스한 빛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곳에서 여유로운 쉼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한적한 해안을 따라 조금 내려가다 보면 오래된 시간이 머무는 골목이 우리를 맞이하는데요. 바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1883년 조일통상 장정 이후에 일본 어부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우리 동해 어업권을 수탈했던 역사의 현장인데요. 포항시가 역사의 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재정비해서 이렇게 가옥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월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은 구룡포의 오래된 거리.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흔적도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낡은 벽돌과 오래된 간판, 앙증맞은 소품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자,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예쁜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용식이가 저희를 반기는데요. 동백시 동백이 마을로 와봐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곳은 과거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만큼 거리 곳곳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찾았어요, 까멜리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머물던 이곳에서 잠시 달콤한 휴식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커피 한 잔의 여유로운 순간을 즐겨보세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곳곳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바다를 품은 이곳 포항에서 이제는 입맛을 돋우러 발길을 옮겨봅니다. 바다 내음 가득한 포항의 중심, 죽도시장. 포항의 명물, 신선한 대게와 회가 가득한 이 거리에서는 바다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죽도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가득한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꽈배기. 뭐야? 육전. 활기찬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정감 넘치는 인심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포항하면 떠오르는 지역 대표 음식, 바로 물회인데요. 다른 지역과 달리 비벼 먹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 해산물이랑 같이 입안에서 이렇게 어우러져 씹히는 맛이 너무 식감이 너무 좋아요. 한 입 또 한 입. 멈출 수 없는 맛의 즐거움이 계속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왜 포항에서 물회가 가장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바다향 가득한 식사를 마치고 포항의 하루는 또 다른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포항으로 놀러 오시게! 다음으로 찾아갈 힐링 스팟은 어딜까요? 이곳은 바위 해안과 탁 트인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선바오길입니다. 선바오길은 바다와 숲이 조화를 이루는 포항의 대표 걷기길로 길이가 약 700m 정도 됩니다. 와, 해안 둘레길을 걷다 보면 재미있는 모양의 바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풍경들. 걸을수록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곳이 그렇게 포항의 일몰 명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아름다운 노을을 한번 감상하러 가보겠습니다. 푸른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수평선 너머 붉게 물드는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 길 위에 서면 하루의 끝자락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고요한 선율에 마음이 차분히 물듭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노을빛 속에서 포항의 여유를 깊이 느껴보세요.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은 포항의 밤. 어둠이 지면 비로소 빛을 발하는 포항의 마지막 힐링 스팟. 문보트에서 낭만 가득한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뭐야, 생각보다 너무 낭만적인데?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요한 물길. 달빛을 닮은 문보트 위에서 포항의 낭만을 천천히 채워갑니다.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포항 꼭 놀러 오세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보며 시작하고 달 모양 보트를 타면서 마무리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낭만을 찾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포항으로 놀러 오세요. 고요한 파도 소리가 하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친 일상 속 잠시 머물며 쉬어가고 싶을 때 이곳 포항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에게 가장 편안한 쉼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이고, 포항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저런 구경을 하려도 몸이 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허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 허리 통증을 안 느껴본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허리 통증을 느꼈을 때 2주 정도 이게 지속이 되면 반드시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막상 병원에 가려고 해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이 증상에 이 대처법이 맞는 건가 또 의심스럽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척추관 협착증과 치주염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의 닥터하우스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 MC 최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주인공은요. 무려 2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닥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천동현입니다. 함께할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한 퀴즈부터 하나 내볼게요. 퀴즈 좋아요.
독일의 철학가인 니체는 진정으로 위대한 생각은 이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조선 중기의학자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 음식으로 고치는 것이 낫고, 음식으로 고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 고치는 것이 낫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음식보다 약보다 이게 낫다. 행복. 모든 건 다 마음가짐에 달렸으니까 행복 아닐까요? 아니면 운동? 정답은 걷기입니다. 걷기요. 걷기는 두 발을 움직여 자신의 체중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걷는 동작마저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질환이 있어요. 그 질환의 정체는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름만 들어선 척추 질환인 것 같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게 어떤 건가요? 우선 척추관을 쉽게 말하면 대나무의 빈 통 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척추뼈가 길게 연결되면서 내로부터 내려오는 척수와 신경다발을 가운데 있는 빈 공간에 안전하게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척추관입니다. 보호해야 하는 척수와 신경다발이 눌릴 정도로 척추 주변의 인대나 근육, 뼈, 관절 등이 점차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관이 좁아진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어떤 이유로 이 척추 주변 인대나 뼈가 두꺼워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 들면 몸 이곳저곳에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더해지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빠르게 가져오기 때문에 협착증이 생길 위험도 덩달아 커지죠. 그리고 여성일수록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 왜요? 우리 여성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억울한데요? 흔히 완경이라고 하죠. 폐경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뼈를 소실하게 하고 근육량을 줄게 만들면서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의 발병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21년 환자 통계를 보면 남성이 68만 6,824명으로 38%, 여성이 111만 2,504명으로 62%를 차지하는 등 실제로도 여성 환자가 훨씬 많았죠.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협착증 초기에는 다리가 무겁거나 저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저린 증상이 심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척추신경으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신경에 손상이 오고 마비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이미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이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우선 초기에는 척추신경의 혈액순환을 돕는 약물 치료와 척추와 관절의 정렬을 바로잡고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치료, 통증 부위에 에너지를 가해 손상된 세포를 활성화하고 조직 재생의 과정을 돕는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진행할 수 있고 흔히 주사치료라 부르는 신경차단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 오늘 퀴즈를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좋습니다. 두 번째 퀴즈 주세요. 신경차단술은 신경을 차단시키는 치료일까요? 아닐까요? 에이, 닥터님 이미 이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신경차단 시술, 신경차단술,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이다. 정답은 O입니다. 땡, 그렇지 않습니다. 아, X예요? 신경차단술은 실제로 신경을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통증의 전달 경로를 차단시켜 신경의 손상 없이 신경통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주사 바늘로 문제 생긴 부위에 약물을 직접 주입해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유착된 신경을 풀어주는 시술법이죠. 많은 분들이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면 신경을 뭐 이렇게 잘라버리는 건가 차단해버리는 건가 하고 겁을 내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신경을 더 좋아지게 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시술이라고 합니다. 겁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이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는 방법 있을까요? 협착증을 예방하려면 오래 허리를 숙이거나 앉아있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틈틈이 허리를 펴고 네. 스트레칭 해줘야 하고요. 네. 너무 경사진 곳은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평지를 하루 30분씩 걸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검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동현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협착증이나 디스크 등에 의해 허리 통증이 심한데도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혹은 비용의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진통제 복용만으로 통증을 견디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치료해드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적절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받아서 많은 분들이 꼭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료를 좀 어려워하시고 겁내시는 분들에게 좀 쉽고 편안한 치료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주인공은요. 무려 80만 개의 치아를 진료한 닥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권희훈입니다. 다음 주제가 뭔지 우리 치과 닥터님이 나오셨으니까 궁금한데요.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옛말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잇몸의 역할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잇몸도 잇몸뼈가 없으면 무용지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잇몸뼈까지 무너뜨리는 치주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치주염 정말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CF에도 자주 나오고요. 근데 정확하게 치주염이 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치주염은 치주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표면에 쌓일 때 병원성 세균이 증식하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초반에는 염증이 잇몸 표면에만 존재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정도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면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치주염은 염증이 심해지면서 흔히 잇몸뼈라 부르는 치조골을 포함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 조직이 파괴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나 치주염이 위험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구강을 통해 유입된 세균과 세균에 의한 염증성 반응 물질, 대사산물이 잇몸이나 치조골에 형성된 혈관 안으로 침투할 수가 있어요. 네. 이후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면역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도와 암 발병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치주염과 같은 치주 질환을 앓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률이 52%, 인후암 발병률이 43%나 높았고요. 또한 치아가 2개 이상 빠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률이 33%, 인후암 발병률이 42%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치주염을 제때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치주염 초기, 그러니까 치은염일 때 올바른 양치로 치아 표면에 생기는 끈적끈적한 세균막인 치태를 조절하고 스케일린 항생제 등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네. 잇몸이나 치근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틈인 치주낭의 깊이를 줄이기 위해 잇몸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치료할 수 없는 치아는 발치하게 됩니다. 저는 먹는 즐거움이 정말 큰 사람이라 치아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렇죠. 이렇게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빠진 치아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치아 간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임플란트로 치아의 원형을 회복을 하는 치료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치근을 상실한 치아 부위에 잇몸뼈에 식립하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장착하여 수복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좀 치료 기간도 길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부담도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자연치아가 있던 빈자리에 뼈가 차기를 기다린 다음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네네. 하지만 최근에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즉시 식립 임플란트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치아를 뺀 뒤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치료법으로 잇몸을 다시 절개하거나 할 필요 없이 마취나 통증에 대한 불안감이 적고요. 잇몸뼈가 줄어드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치주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치석은 양치만으로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은 양치할 때 많은 부분을 닦지 않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든가 오른쪽에서 왼쪽 등 양치 순서를 정해놓으면 놓치고 가는 부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또 여기에 예방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잇몸 마사지입니다. 잇몸 혈관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편이 잇몸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되는데요.
양치 후 손을 깨끗이 닦은 후에 검지를 잇몸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10번 정도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꾹꾹 살살 눌러주라는 거죠? 원을 그리면서. 오, 이게 무척 간단한데도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양치를 해주시고 또 잇몸 마사지도 한번 해보시면 치아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희윤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감기 같은 게 걸리면은 올바른 약 처방으로 가볍게 치유가 되듯이 치과 진료도 표준화되고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 주민들이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365일 진료실을 열어두어 문턱을 낮추어 두었고요. 나중에는 단순한 임상을 넘어서 공학적인 접근으로 치과 관련 장비를 만드는 치과 자동화 기계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와.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야, 멋진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권희윤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또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니, 오늘 아침에는 커피 얘기를 좀 하려고요. 좋아요. 커피의 두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밖에 비도 오고 네. 우리 스튜디오에는 커피가 놓여 있으니까 마시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경 씨는 주로 어떤 커피 자주 드세요? 저는 굉장히 분위기 있게 하루에 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2-3잔 정도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때리시는데요?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때리고 있어요. 저는 주로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 좋아해요. 라떼. 저는 아이스 라떼를 한 잔에서 2잔 정도, 위가 요즘 좀 아픈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정도 2-3잔. 마시고 있습니다. 저도 한 2-3잔 정도 마시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드시는가요? 저는 그 캡슐 커피 내려서 그거 아침에 에스프레소로 딱 한 잔 막. 와, 에스프레소로 한 잔? 네. 세게 드시는데. 아, 이탈리아스러운 남자. 이 선생님은요? 저는 하루에 한 3-4잔 정도 마시긴 하는데 카페인 커피는 딱 한 잔만 마시고요. 다 디카페인으로 마셔요. 양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아메리카노 마시고 라떼 마시고 믹스 커피 마시고 종류별로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한 3-4잔 마시고 있어요. 커피 박물관.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커피는 사실 단순한 기호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인의 일상이 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희경 씨, 네. 그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몇 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 1인당이요? 네. 그러면 저는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1일 1잔 정도를 계산해 보면 정말 많이 잡아도 365잔365잔 정도. 근데 이거보다 더 하네요. 더 하죠.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인 1인당 1년간의 커피 소비량이 약 405잔. 네. 세계 평균 소비량이 152잔이거든요. 어머머. 야, 이것과 비교하면 한국인들이 정말 커피를 즐겨 마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와.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커피를 2위로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인데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온 지는 165년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이 커피 수입은 1860년 3월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소속의 한 선교사가 조선에 머물면서 커피를 보내달라 이렇게 네. 서신을 보냈는데 이때 들어온 커피가 약 18.14kg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많다. 이게 우리가 보통 커피 스틱 하나가 한 1g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대강만 봐도 18,140개? 그러니까 이 스틱으로 봤을 때, 스틱으로 그쵸?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굉장한 양이 들어왔네요. 네, 와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커피의 두 얼굴입니다. 근데 먼저 커피를 마셨을 때 그럼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 그거부터 좀 볼게요. 자, 커피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항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마시는 커피에는 정말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클로르겐산도 들어있고요. 페놀 화합물이나 아니면 카페인산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유해한 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또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자극하고요. 또 주의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교 연구팀에서 약 5만 명 정도의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30년 동안 이 관찰 연구를 시행을 했는데요. 하루에 2잔 정도의 커피를 통해서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이 건강하게 늙을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노화라고 하는 게요, 이제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개념이 있었어요. 암이나 뇌졸중, 또 제2형 당뇨와 같은 총 11개의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고 인지장애 없이 건강한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체 기능도 정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좀 흥미로웠던 점이요, 이런 여러 가지 커피의 건강상의 이점이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드셨을 경우에만 해당이 됐다라고 해요. 디카페인 말고요. 네. 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구체적으로 커피가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돼요? 먼저 커피 드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집중력 좋아지죠. 또 인지 기능의 향상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에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피로해지면은 이 아데노신이 많이 나오면서 아데노신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서 너무 피곤해, 자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이 카페인이 거기를 대체해서 자기가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고 느끼질 않고 계속 집중력이나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커피 드시는 분들이 좀 더 에너제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파킨슨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운동신경을 조절해주는 이제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망가지면서 몸이 좀 느려지거나 보행장애나 떨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병이 바로 파킨슨병인데 이 파킨슨병의 발병에 있어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 상위 25%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전혀 안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0% 정도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낮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미국 이제 신경과학회지에 게재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커피를 마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2010년대 중반쯤에 나왔던 연구들인데요. 카페인을 마셨을 때, 그러니까 커피의 적정한 양을 섭취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또 그것으로부터 인해서 뇌세포가 파괴됐을 때 발생하는 타우 단백질의 발현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그리스에 가면 이제 이카리어라는 섬이 있는데 여길 방문했던 이제 댄 뷰트너라는 작가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치매에 잘 안 걸린다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그 섬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커피를 좀 즐겨 마셨다. 이런 이제 발표도 한 번 있었죠. 신기하다. 이게 이제 커피 속에 들어있는 페닐인단이라고 하는 성분이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을 좀 억제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죠. 네. 근데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도 커피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만 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실 커피 때문에 오히려 우울감을 좀 겪는 분들도 있고 또 빈맥과 같은 심계 항진과 같은 불편한 증상들을 좀 겪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 건강에 맞춰서 적절한 양이나 농도를 좀 선택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커피가 질환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니까요. 네. 좋은 부분이 있다면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도 살펴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 커피는 제2형 당뇨병의 이 위험성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그 커피 속에 아까 방금 민혜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이 클로로겐, 이것이 식사 후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물이 소화가 되면서 이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되는데 이것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당뇨병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저혈당이 좀 자주 생기거나 아니면 저혈당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커피를 좀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커피를 드실 때 뭐 과자라든지 쿠키와 같이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다이어트 결심하고 또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커피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운동 전에 커피를 섭취한 경우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이 참가자들의 대사량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운동 후 3시간 이후의 대사량을 비교한 결과 커피를 마신 쪽에서 15% 정도 더 대사량이 항진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똑같이 운동을 했을 때도 효율성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클로로겐산은 에너지를 태워내고 대사를 하는 체중 감량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말하는 커피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블랙 커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믹스 커피처럼 안에 설탕이나 프림, 뭐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커피를 즐기시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당 성분이나 지방 성분 때문에 오히려 체중이 더 찌거나 당뇨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건강의 이점을 생각하신다면 블랙 커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커피가 어떤 질환에 도움이 또 됩니까? 예, 커피를 여러 잔을 먹는 저로서는 굉장히 신나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커피는 또 간 질환, 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런 질환이죠. 말 그대로 비알코올성,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도 간에 이 지방이 침착이 되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간 질환입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그냥 지방이 침착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지방 간염을 거쳐서 간경변증, 간암, 간부전 이렇게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연구에 따르면요. 이렇게 커피를 좀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확률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23% 낮았다고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보다 신부전의 가능성이 5에서 12% 정도 더 낮았다라고 하고요. 또 하루에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죽상경화 위험증이 30% 정도 더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아침에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커피가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장 운동을 좀 항진시키기도 하고 대장 안에서 이제 음식물의 그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변비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좀 장이 약하고 설사를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커피 때문에 더 불편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유 있게 한 잔씩 하시면서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근데 이 커피 진짜 향이 좋네요. 그렇죠. 이 아침에도 너무 고소하고 향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피에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그럼 나 하루에 한 10잔 정도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번에는 독이 되는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 커피 마시는 이유는 바로 카페인 때문이죠. 각성 효과가 뛰어나니까 좀 덜 피곤하게 하고 집중력도 좀 높여줄 수 있어서 아마 많이들 찾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커피 과도하게 드시면은 그 위산 역류가 일어나서 여기 많이 쓰리신 분들 있죠. 아침에 공복에 커피 드시는 분들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 각성 상태 때문에 수면 장애, 불면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거기다가 심기항진 때문에 너무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큰 커피를 이렇게 사서 맞아요. 엄청 큰 거. 그러면 이제 그게 큰 사이즈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에스프레소를 그 원액이 5잔에서 7잔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500cc에서 750cc 정도까지 굉장히 큰 잔으로 팔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니까 1리터 넘게 드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 거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엔 두통 환자분들이 이제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편두통을 예방하는 효과 때문에 편두통이 계속 카페인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큰 잔으로 서너 잔을 드실 분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카페인을 끊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보통 이제 카페인이 체내에서 대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게 좀 대사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신 지 한 3시간 만에 또 커피를 찾게 되고 또 커피를 찾게 되는 경향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중독되지 않게 좀 적정한 시간 간격을 지키셨으면 좋겠고 오후 늦게는 좀 안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요즘 카페에 가면은 1리터 커피를 많이 팔아요.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껴져서 저도 한 500원 추가하고 1리터 커피를 사서 마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 되면 나 카페인 중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근데 제가 카페인 중독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 그래서 자가 진단 테스트법으로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으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문항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카페인 중독 테스트인데요. 1. 평소 자주 불안하고 예민하다. 2.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3.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 4. 소변이 자주 마렵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다. 일단 여기까지. 희경 씨는 몇 개나 해당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 하나 나왔어요. 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이게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야행성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네. 같이 체크해 주셨는데 민혜연 선생님 것부터 한번 공개해 주실래요? 저는 없어요? 사실 지금은 포함되는 게 오. 없는데 예전엔 여기서 한 2-3개 증상이 포함이 됐어서 제가 디카페인으로 바꾼 거거든요. 아, 그래요? 현재는 괜찮습니다. 장민욱 교수님은 하나 정도? 저는 이제 요새 소변이 그렇게 자주 마요. 긴장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그건 요즘에.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저 소변하고 얼굴이 쉽게 또 붉어지더라고요. 붉어진다. 저도 소변은 다 공통적인 것 같은데 소변 자주 보고 잠 잘 못 주고. 네, 그 정도 뭐 하나 정도. 노화 때문에 전립선이 약해지나 봐요. 전립선이 약해졌다. 자, 일단 그렇게 한 4가지 문항 살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남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5. 근육이 자주 뭉치고 쥐가 잘 난다. 6.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다. 7. 평소보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 8. 마음이 조급하고 생각이나 말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자,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8가지인데 희경 씨는 총 몇 개나 해당돼요? 저는 여기서 이제 6번.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가끔씩 신랑이 뭐 갑자기 뭐 보증을 쓴다거나 뭐 사고 싶다고 하거나 좀 뭔가 네. 폭탄 선언을 할 때 종종 제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커피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저는 이게 보증이 된 것 같아요. 때문에 아닌 거 같아요. 양기영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도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 뜰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내분한테 혼날 때 주로 뛰시잖아요. 그럴 때 커피도 같이 마시기도 하고. 저는 앞에 있던 거 2개 붉어지는 거 뒤에는 없고. 아니고 네. 2개 정도. 2개. 선생님들은요? 저도 심장이 가끔 두근거릴 때가 좀 있고요. 평소보다 지치지 않는 오. 굉장한 지치지 체력을 않아요? 보여주고 3개 정도.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저도 1, 2, 6번 증상이랑 커피를 안 먹으면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엔 확실히 중독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디카페인의 영향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개 정도면 그러니까요. 고민해야 돼요? 자, 일단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 보시는 분들 5개 이상 해당되면 아주 강력하게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 보실 수 있으니까 좀 하셔야겠죠. 뭐 저는 3개니까 이 정도면 괜찮대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카페인에 좀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커피의 농도 또 커피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성인에 한해서 하루의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정도로 제한하거든요. 근데 400mg 알려면 어떤 커피에 어느 정도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뭐 일반적 커피로는 한 2-3잔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기준은 민혜 선생님께서 좀 이따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카페인을 너무 섭취해서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 좋아요? 예.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항상 뭔가를 끊을 때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한 번에 그냥 딱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여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카페인 중독인 것 같아. 막 이런 증상들 체크 너무 많이 돼. 라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딱 끊으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1-2주 정도 이렇게 서서히 텀을 가지고선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줄여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미리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이 커피 말고도
드시는 음식들에 카페인이 얼마나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정말 그렇게 늘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뭐 커피만 줄이는 게 아니라 카페인을 줄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정말 조금씩 정말 생활 속에서 조금씩 문제가 안 되는 수준에서 줄여갈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민혜연 선생님 이제 카페인 문제인 것 같아서 디카페인 바꿨다 이렇게 하듯이 혼용을 해가면서 조금씩 줄여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커피 중에서 직접 내려서 마시는 이제 드립 커피를 드신다던가요. 아니면은 이제 티백을 좀 우려서 드실 때 좀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것도 이 카페인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식품에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알고 먹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줬는데 사실 뭐 카페 가서 커피를 시킬 때도 그걸 일일이 알고 뭐 주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다양한 커피 종류 중에서 카페인이 어느 정도나 들어있는지 민혜연 선생님이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금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 4가지 종류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사실 정말 모두가 다 즐기는 종류의 커피들이잖아요. 네. 희경 씨, 지금 이 중에서 어떤 커피 종류가 카페인이 가장 많이 함유돼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이렇게 봐서는 카페인 함량을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직접 저는 기미상궁이 되어보겠습니다. 맛으로. 먼저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가 이게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진하잖아요. 저기 물 타먹는 거 괜찮아요. 쓰다리 있또. 매우 쓰다리 있또. 달달하게. 이태리어 잘하시네. 아우, 날다리 있또. 이게 정말 제 스타일이네요. 이거 콜드브루죠? 콜드브루. 딱 향이 콜드브루. 다르죠. 네, 향이 달라요. 이제 아메리카노? 가장 흔하게 먹는. 이게 제가 늘 먹는 아메리카노네요. 제가 봤을 때 카페인은 에스프레소가 제일 썼어요. 이게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드브루가 좀 많을 것 같고 아메리카노, 달달한 믹스커피가 왠지 카페인이 제일 없을 것 같아요. 기준은 그냥 쓴맛 기준이신 거예요. 맞아요. 달달이 있어. 카페인이 들어있다. 근데 아까 희경 씨가 에스프레소 이렇게 딱 드실 때 안 그래도 우리 MC분들도 저게 카페인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맞아. 보통 에스프레소 카페인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이 4가지 중에서 카페인의 함량이 가장 높은 건 바로 콜드브루입니다. 어머! 왜요? 우리가 그러니까 카페인의 함량을 보통 그렇게 맛이 얼마나 진한가로 많이 평가를 하시는데요. 이게 로스팅 방식이나 추출 방식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추출 방식에서 내가 물과 원두가 오래 닿아 있으면 거기서 카페인이 더 많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보통 한 잔에 한 212mg 정도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희경 씨가 아까 제일 많을 거라고 얘기하셨던 에스프레소가 65mg 정도거든요. 거의 3배 정도 이상 더 많은 함량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쓴맛보다는 이제 이렇게 추출하는 방식. 그래서 콜드브루가 아니더라도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드립 커피예요. 드립 커피도 오랫동안 천천히 내리니까 카페인의 함량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래도 아메리카노보다는 에스프레소가 진짜 이거 정말 썼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더 카페인이 많긴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에스프레소보다는 아메리카노가 조금 카페인이 낮겠지라고 하면서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요. 사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함량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데 용량이 많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드시는 아메리카노에 에스프레소가 2샷에서 3샷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한 잔만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5mg 정도의 카페인인데 아메리카노는 보통 한 125mg 정도의 카페인이거든요. 더 많이 섭취하게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추출 방식 같은 걸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또 커피 드시는 분들이 나는 카페인을 좀 피해야겠어 하면서 카페라떼 많이 드세요. 우유에 섞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그냥 에스프레소의 양이에요. 역시나 카페라떼 안에도 보통 한 2-3샷 정도의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 카페인 함량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는 에스프레소 원샷 그러니까요. 정신이 바짝 뜬다리 또. 커피 섭취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경우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말 대표적인 증상 어떻게 보면은 커피를 마시면서 많이 느끼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속이 쓰리고 너무
여기 명치 끝이 너무 아프다 이런 네. 분들이시죠. 사실은 정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이 기존의 어떤 위 쪽, 상부위장관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나는 평소에 정말 괜찮은데 커피 한 마시면 속이 쓰리다 이런 호소를 하시면서 외래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커피는 꼭 마시고 싶으니까 요거만 좀 고쳐달라.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사실 커피 줄이시는 게 정말 좋죠. 사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50대 초반 여자분이셨는데 커피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임신을 했을 때도 자기가 정말 줄이지 못해서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연하게서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외래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요즘에 명치끝도 좀 아프지만 제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변을 봤는데 검은색 변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고선 혈액 검사를 했더니 헤모글로빈이 보통 여자분들 10이나 13 정도가 정상인데 8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아이고. 내시경을 했더니 정말 큰 위궤양이 있었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저기 보면 사진 좀 나오는데요. 어머머머머. 가운데 보면 약간 좀 더 저 하얀 전체가 다 위궤양이고요. 가운데 저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노출이 된 혈관들이 있어서 저기서 이제 피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정말 주사 치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커피를 정말 못 줄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카페인 중독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커피에는 카페인이나 이 타닌과 같은 이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위벽을 자극하고 또 위산 분비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위염이나 위궤양의 위험성을 높이고 또 이 위에서 음식이나 위산이 이 상부 이 식도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 괄약근이라는 게 조여져서 막아주는데 이것들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위장관이 약한 분들은 좀 더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래되면 정말 처음에는 괜찮았던 분들도 만성 위염, 위궤양으로 더 진행할 수 있으니까 더 신경 쓰신 이 커피가 좀 안 맞는 분들, 위장관이 약한 분들은 좀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게 중년 이후에 정말 걱정되는 게 고지혈증 아닐까요? 네. 이 고지혈증 위험성도 좀 높일 수가 있는데 커피 머신으로 이렇게 커피 내려보시면 위에 크레마가 이렇게 아주 그윽하게 떠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속에는 카페스테롤이라고 하는 일종의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LDL 콜레스테롤을 상승시켜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동맥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유전적으로 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이거나 또 녹내장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압 상승 또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시신경이 망가지거나 계속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등의 녹내장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커피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우리 보통 중년 여성분들이 뼈 건강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자, 좀 골다공증, 뼈 건강을 고려를 하신다면 커피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드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칼슘이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데요. 내가 평소에 칼슘을 뭐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다수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고 또 칼슘 자체가 워낙에 흡수율이 떨어지는 미네랄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커피를 너무 과도하게 드실 때는 골밀도가 낮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률이 25%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약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는 커피. 현명하고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양을 좀 잘 선택해야겠죠. 내 몸의 상태에 잘 귀를 기울이셨다가 어느 정도 마셨을 때 제일 편안한지를 아셔야 될 텐데요. 만성적인 편두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카페인 섭취를 아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하루에 400mg 정도의 카페인, 그러면 아메리카노 정도 기준으로 보면 2-3잔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시는 쪽에서의 연구 결과는 2-3잔 이내가 또 좋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치매 예방 쪽에서는 4-5잔까지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뇌졸중과 관련된 연구는 4잔까지만 좋다고도 나와서 연구마다 어떻게 집중을 해서 연구를 했는지에 따라 그 카페인의 양이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려서 그냥 하루 3잔 정도까지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섭취법이 아닌가 싶고요. 심계항진이나 불면증이 있다면 조금 더 줄여서 또는 민현 선생님처럼 이렇게 디카페인으로 바꿔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건강 효과들 때문에 내가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는 심혈관 건강이 우려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커피 섭취가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커피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분들을 위한 또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는 커피에 있는 카페인, 그 커피 위에 있는 크레마 성분에서부터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크레마를 많이 뽑는 방식은 기계를 통한 추출 방식이에요. 자, 기계를 통해서 추출했을 때 크레마를 제거하고 드신다면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 이게 좀 복잡하다 그러면 티백 커피를 드신다거나 또는 종이 필터가 있는 커피 머신으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커피를 종이 필터에 내려서 마시면 이런 크레마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의 95% 정도가 걸러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혈관만 걱정하는 건 아니죠.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커피 안에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걸 넣어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커피를 똑똑하게 드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블랙커피로 드시는 겁니다. 네. 저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위궤양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뭐 저처럼 아프진 않아도 위장이 좀 약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커피를 좀 즐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랑스럽지 못한 우리 장애인 아나운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장 예민하신 분들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좀 산미가 낮은 커피를 좀 선택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위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산미가 적은 커피를 마셨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조금 산미가 강하고 좀 깊은 맛이 있는 커피를 드시면 속이 많이 쓰리고 많이 불편하시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산미가 좀 강한 커피들은요 아무래도 위벽을 좀 많이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산미가 좀 낮은 커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좀 아무래도 너무 진하게 드시는 것보다 조금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좀 위장에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물 대신에 커피하고 약을 드시는 분 저도 봤어요. 저도 그런 그래요? 그러는데 커피하고 이거는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돼요 하는 약이나 안 돼요? 영양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웬만한 약이나 영양제는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처럼 보통 난 지금 물은 전혀 없고 커피밖에 없어. 나 꼭 네. 커피랑 마셔야겠는데 하시는 분들 꼭 피해야 되는 약들만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드시는 약 중에 하나가 감기약이잖아요. 근데 네. 코감기가 있으신 분들은 감기약 안에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주로 포함이 많이 돼 있는데 이 에페드린 성분이 카페인과 만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것 꼭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 고혈압 약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뇨제 성분으로 소변을 통해서 이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기전의 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뇨제 자체도 소변의 이 생성을 더 돕는데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도 이뇨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네. 너무 과해지게 되면서 탈수가 온다거나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역시 이런 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커피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분제 드시는 분들 커피랑 같이 드시면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이제 폴리페놀 성분이나 타닌 성분들이 이 철분 흡수를 굉장히 많이 방해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식물성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커피와 적어도 2시간 정도의 간격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영양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예. 영양제 중에서는 비타민 B군 이것이 이제 비타민 1, 6, 12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이제 소변으로 나간다. 아까 이뇨작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1시간 정도 텀을 두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이제 끝났는데 커피랑 한잔 하러 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국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요. 날씨 중요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지난 밤부터 전국에는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서울 상암동에도 비가 거세게 쏟아지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빗줄기는 더 거세지면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하천 접근은 자제하시고요.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전북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전남에는 120mm 이상, 경북에는 최대 80mm 정도로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거센 비가 쏟아지다가 내일 오후면은 중부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남부의 비는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부터 차차 맑아지기 시작해 습한 공기가 기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낮 기온을 보인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기온을 끌어내리겠는데요. 어제 34.2도까지 치솟았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 25도에 그치겠고요. 청주 26도, 부산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 산간과 제주까지 특보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말에는 네. 이 날씨 변화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무엇보다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